자료를 확보하면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느냐를 규명하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공정의 역할에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은 이게 공법이 할 역할, 국가기관이 할 역할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을 하면 사실은 저는 여기가 이제 경제민주화의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소송을 하면 그러면 대기업에 당연히 이제 자금력도 많고 아주 우수한 로펌의 뛰어난 변호사들 다 고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소액주주는 아니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아니면 피해를 입은 일반인은 어떻게 대기업을 다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경제민주화가 뭐냐라고 하면 소송에 근거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면 그러면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증거 개시 절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원이 명령을 해서 그 대기업으로 하여금 소송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내놓으라. 이걸 안 내놓으면 이제 법정 독재로 감옥에 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사실 실제적인 상황, 부당내용 그래 이런 것은 사실은 총수일가를 감옥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액주주와 거의 이 경제적인 다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이제 내부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좀 넘어가고요. 지금 나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보면 분명히 이제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표현이 1조에 등장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경제력 집중 억제 없습니다. 뭐가 있느냐?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는 그대로 두고 행태의 문제를 삼겠다라는 게 저는 헌법에 합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공정거래법에는 이 경제력 집중의 억제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이게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일단 이제 법을 한번 보면 어떤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 재벌의 총수일가가 남의 돈을 사용해서 계열사 지분, 사실 자기가 아니죠. 자기가 일부 있지만 계열사 지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의 고객 돈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과도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계열사를 확장하고 지배를 확장하지 말라라는 거죠. 즉 자기 돈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그 회사를 확장하면 그것은 절대 규제하지 않습니다. 규제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은 회사법이 할 역할, 즉 소액주주의 보호 문제를 한시적으로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찬성합니다. 한도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찬성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원칙이 뭔가 하면 바로 지금 이 3장에서 규율하겠다. 5장에서 하려면 공정거래 자해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삼성 SDS 사건에서 봤듯이 이재용에게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에 매각한 게 그게 시장에서의 경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패소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5장으로 규율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3장으로 와야 된다. 찬성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경제법 전문가로서는 5장에서 규율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장으로 하는데 저도 찬성한다라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5장으로 할 일이 아니고 5장은 폐지하고 3장으로 할 일도 아닌데 회사법으로 할 일인데 회사법이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 한시적으로 3장을 한다라는 데 찬성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회사법의 역할을 공정거래법에 하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할 책임은 뭔가 하면 이사회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했으면 소액주주가 이 이사들이 책임을 방기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그 손해를 배상하시오라고 할 때는 대표소송 할 때의 입증 책임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단순히 총수일가가 이익을 봤다라고 해서는 이 부당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거래는 왜 거래를 하느냐? 쌍방이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총수일가가 이걸 보더라도 현대차 또는 SK텔레콤이 그게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으면 이것은 규율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구체적인 법안으로 한번 들어가면요. 의원 입법안이 민주당 포함해서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법안도
경제력 집중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이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이 종수일가의 사익추적 금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공정위가 아마 공정위가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주도한 안에서 보면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있으면 결국 이제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기업의 유기적인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그걸 정당하게 축적한 것도 문제 삼겠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라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이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금지 이런 식으로 법조문의 제목을 다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금지사항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그래야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물량 몰아주기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수행할 수 있는 그 사업 기회를 종수일가가 별도로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추구하는, 이런 이제 회사 기회의 유용. 자, 이걸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회사 기회 유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바로 정확하게 회사법에서, 그리고 상법 392조 2항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회사계의 유용. 자,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도 하겠다라는 건데, 한시적으로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중에서 보면, 이 물량 몰아주기 보면, 통상적인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라는 게. 자, 그런데 내부 거래라는 게 정확하게 뭐냐라고 하면, 이 시장에서 이 거래 상대방을 선정함에 따른 거래 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투자 절해 가능성. 자, 이런 것을 다 이제 없애기 위해서 내부 거래를 하는 건데, 그런 이 내부 거래를 효율성을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시행령안이 있는데, 자, 이건 물론 이제 공정위가 안을 내는 거고, 토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합리적인 토론, 이 관점에서 보면, 자, 이 4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런 4가지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수직 계열화를 너무나 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니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받는 디스플레이는 그것은 수직 계열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수직 계열화 일환입니다. 그래서 물류를 우리 회사 내부에서 할 거냐 아니면 외부 기업에 담당시킬 거냐 그것도 수직 계열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요타 자동차도 자기 물류회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 계열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입심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재계에서 우려하는 이른바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넘기는 겁니다. 기업은 이렇게 효율성을 제3자가 일반인이 보기에 쉽게 설명하라. 그러면 누구나 다 기억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사실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이 어떤 특정한 기업의 그 관행이 왜 효율적이냐를 이해하는데 몇십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지금 당장 사안이 있는데 명백하게 인정되고 하면 사실상 이제 효율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문제는 이 다른 시각에서 보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기업 종수의 사익 추구란 것은 수직 계열화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분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 물류회사나 광고에서 만들어서 수직 계열화 사익 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하면 그럼 부품회사 만들면 되죠. 부품회사 만들어서 부품 납품하면서 사익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행령안은 효과 면에서도 없을 수 있고 그리고 효율성을 많이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더 넘어가고요. 이 상증세법 김상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전 이게 사실 매우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전한 건 뭐죠? 기본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돈을 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문제되는 물량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관점에서 보면 언제 적절한가 하면 총수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테 물량을 몰아주면, 자, 그러면 이건 사실은 총수가 자기 아들에게 증여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맞는데, 지금 현재 문제시되는 그 행위들을 보면 현대차의 소액주주가 현대블루비스에게 물량을 몰아주라라고 합의해 준 적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피해계에서 만약에 저는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 현대차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면 자발적으로 증여에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하고 정당성을 주는 듯한 이런 접근 방법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현대차의 소액주주들이 이익을 봤으면 그러면 이것은 둘 다 그래 상대방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일감 몰아주기 문제는 회사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앞으로 5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 발굴을 한다고 하면 회사법의 조항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시키고 효율성이 있게끔 만드느냐,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고 실제로 또 그런 견해를 피력하고 계시니까 일단 토론자분 얘기까지 다 들어보고 좀 상호 교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상임 교수님이 한 10분 정도. 예, 두 분이 발제 분량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한 15분 원래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15분 쓰세요. 네, 15분 해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평소에 두 분이 다 아주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고 발제를 잘하신 분들로 유명하신데 오늘 제가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좀 헷갈리는 게 많아서 발제문을 사전에 읽고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데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동의하거나 좀 구체적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또 하나 느껴진 것은 용어에 evil sign detai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구체적인 데 있다. 아마 문재인 후보도 그런 말을 쓰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대의라든지 또는 국민 여론이라든지 또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거부하기 힘든 일을 그거를 하겠다고 하면서 디테일한 수단에 가서 실제로 효과가 없게 만들거나 안 하기 위해서 또 수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논의해서 좀 그런 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경계심을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것들 먼저 말씀을 많이 안 하셔서 발제문에 있었던 것들 코멘트를 드리고 그리고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테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터널링을 위한 내부 거래 규제 문제입니다. 이상순 교수님 굳이 터널링이라는 말씀을 안 쓰시고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터널링이라는 말을 쓰면 명백한 것인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터널링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의 총수일가의 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SKCNC의 총수일가의 지분은 55%입니다. 그러면은 SK텔레콤의 일감을 SKCNC에 줌으로써 총수일가는 1,000원 이익이 SK텔레콤에 발생했을 때 거의 이익을 못 가져가는 것을 SKCNC에 줌으로 인해서 550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상승 교수님 말씀하신 지분율 차이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게 바로 터널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일감을 주는 회사와 받는 회사 사이에 총수일가의 지분율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사법에서 말씀하신 소액주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그게 우리 회사법, 세계 각국의 회사법에 있습니다. 배임, 횡령, 행위 같은 것으로 재판,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정법으로 23조에 도입이 된 원래 취지도 그렇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독립적인 회사들 간에서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재벌이라는 대규모,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서 경제력 집중의 한 수단으로서 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규제한다는 레셔널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두 분 발제자께서 다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23조에서 규율이 실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두 발제자 다 동의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발제자 공이 실효성 있는 규제는 굉장히 소극적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셨는데 규제는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승 교수님 말씀처럼 핵심은 지분율 차이입니다. 부당성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터널링에 대한 규제를 위한 부당성이라면 당연히 지분율 차이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어서 해석법적인 신의성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하자, 의도를 증명하기 힘듭니다. 모든 경쟁법에서 의도를 가지고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삼지 않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의도라는 것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의도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정거래법에 특히 우리 재벌 구조에서 이런 의도를 부당성의 한 판단 요건으로 넣다는 것은 결국은 실효성 없는 규제를 한다는 것으로 기결될 수 있습니다.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상경 계열사가 터널링을 해서 내부 거래를 통한 터널링을 해서 총수일가가 돈을 많이 버니까 총수일가 투자 요인이 더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마치 식민 지배를 하는데 식민 지배를 할 때 착취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도로도 좀 닦았다고 해서 도로도 닦았으니까 좋은 일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도가 남습니다. 그걸로 일감 몰아주기가 터널링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될 것이냐. 아까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정일성 부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2조 원씩 벌었습니다. 한 10년, 15년에서. 그렇게 2조 원씩 벌고 하는 것을 수혜기업의 매출의 5% 과징금 낸다고 안 하겠습니까? 지속합니다. 오히려 면제부를 주는 효과만 나올 수 있다. 실효성 없는 규제를 하면은 아예 면제부를 주고 합법화시킬 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효성 있는 규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지분율입니다. 지분율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자동차 총수일가 지분율 차이, 그 지분율 차이 해소하게 하면 됩니다. 지분율을 총수일가가 특정한 5% 범위보다 더 지분을 갖고 있으면 처분을 내리면 됩니다. 공정거래법에 지분처분 면역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을 이 벌칙 규제 조항에 도입을 해서 처분하게 하면 됩니다. 처분하면 결국 누가 살 것이냐?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은 제가 보기에 현대자동차, 기아차, 현대제철이 삽니다. 그럼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없고 아이디어라고, 시장주의자들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저도 시장주의자입니다.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이 조항이 제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약간 우려를 합니다. 그냥 민주당에서 이걸 꼭 고려를 해주십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더 가능한 방법은 수혜기업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대폭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혜기업이 이익을 받는 것을 과징금으로 다 몰수를 할 수 있어야지 터널링의 이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 곱하기 영업이익률을 해서 과징금을 정하자는 거예요.
과징금을 세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행 그러면 과징금을 5%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정거래법의 담합의 경우는 매출액의 10%까지 합니다. 그래서 10%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총수일가에 대해서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 의거해서 과세하라고 국세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여차하는 건데 조세법에 의한 완전 포괄주의, 이상승 교수님 지적하신 문제점 저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 포괄주의 자체가 지금 위험 시비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정할 것인가 저는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김성현 교수님이 증여세 책임, 지시 책임에 대해서 위헌성을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위헌에 대한 우려를 안 하시는지, 왜 이게 정책조합으로서 합당하다 또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의문입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세법으로 하려면 일감문화적인 이득 한수세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만드는 거 훨씬 어렵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안 1이나 2가 없는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없는 그런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터널링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를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출자 규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공약했고 공통 공약이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 순환 출자에 대해서 의결권 제한하는 거, 이거 뭐 쉽지 않아는 보입니다만은 김성태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해서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특히 야당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이 볼 때 야당도 똑같다 안 맞다 이런 식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계속하고 대선에 가서 또 공약을 해야지 평소에 하던 것을 하겠다고 믿지 선거에 와서 그냥 선거 때가 됐으니까 하는 말이다는 그런 불신을 안 받는 방법입니다. 출자와 출자 규제하면 투자가 제한된다. 약관 감초처럼 말을 하는데 출자와 투자는 전혀 별개입니다. 출자는 계열사 A가 계열사 B 주식을 사는 겁니다. 계열사 A는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투자하는 대신에 계열사 B 주식을 산 겁니다. 금융이 사분고화돼서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 그리고 금융위기가 산업위기로 전이되고 산업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된다는 문제 그리고 금융자산을 위해서 이용해서 재벌이 세습을 하는데 악용을 할 수 있다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금산분리는 최소한 2009년 수준으로 2009년 이전의 수준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참여정부 때 잘못했던 24조, 금산분리 24조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에 대해서 적용제외를 해줬던 것을 되잡아야 된다. 그 잘못된 부칙 조항을 삭제해서 금산분리 일반 법칙이 다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 출자규제 금산분리에 대해서 김상규 교수님 반박을 제가 죄송스럽지만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한자는 이런 구조교정 수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을 안 하셨다.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대선 국면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법안 제출이나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공약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공약 안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이야기했고 소신하는 걸 추진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규제에 효과를 미치는 재벌이 안 많다. 삼성 하나다. 재벌 3개다. 자, 그러면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살인범이 국민에서 살인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은 전체 국민에서 정말 조금입니다. 그런 살인범들을 위해서 살인죄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현재 잘못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하나다. 삼성의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삼성 하나다 숫자가 그렇게 치부할 수 없습니다. 삼성 하나가 비중이 자꾸 작고 현재 잘못된 것을 교정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법을 만든 것은 방지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일들을 비슷한 사람들이나 재벌들이 못하게 방지하려고 만들고 살인범죄를 처벌하는 것도 살인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보다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논리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구조교정수단이 대증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정책이 대증적이라는 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빨리 자체가 안 됩니다. 행위교정이 오히려 대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교정수단은 가장 펀더멘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법제도가 시장경제체제를 지탱하는 법제도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고 산업의 구조가 이른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라면은 그런 것이 완성된 다음에 행위교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진 구조에서 공정한 경쟁을 아예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구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고 행위만 가지고서 자꾸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있는데 이것도 법안이 통과가 꼭 돼야 됩니다. 이번에 보셨지만은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께서 작년에 경제민주화 이런 바람 때문에 4년형을 실형을 선고받으셨는데 올 4월에 슬그머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2심에서. 개인 돈을 1천억 공탁했다고 해서 합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닙니다만은 형사사건에서 돈 내면 형량을 깎아준다. 이거 유전무죄 아니고 뭘까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분위기에서도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재벌에 대한 지금 4년을 사실 작년에 선고받은 것도 사실은 대법원에서 그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만들어서 4년이 최소 양형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부에서 양형 기준조차 무시하고 감형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양형 기준이라는 대법원의 그런 내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특정가법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 강화시킨다. 미국에 비하면은 우리가 이런 배임, 횡령, 분식회계,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 너무나 우리가 관대합니다. 그게 범죄를 키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론이라는 미국 회사가 도산했을 때 그때 엔론의 CFO 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는 감옥에 10년을 갔습니다. 그것도 가석방 없이 10년을 받았습니다. 조건이 뭐였냐? 사장과 회장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 증언을 기초로 해서 엔론 사장은 24년형을 받았습니다. 엔론의 회장은 45년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날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실제로 형량이 선고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그 사람들 미워서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런 행위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강하게 하는 것이 재벌들을 우리가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벌들이 그리 달콤한 유혹에 못 빠지게 강력하게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자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너무 벌리지 마라 자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조금 더 벌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당장에 지주회사 제도에서도 지주회사 지정제도가 지금 회사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밑에 지주회사도 생기고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가 있고요. 또 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가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지주회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식 평가 기준을 막 바꾸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가 있냐면 SK그룹 출자도를 보시는데 SKCNC가 주식회사 SK라는 지주회사 위에서 실제로 지배하는 지주회사인데 지주회사 규율을 안 받습니다.
계열사, 지주에서 속하지 않은 계열사라서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